우울하거나 냉담한 자기애적 부모를 가진 아동은 자기 안에서 우울과 냉담함과 자기애적인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만 부모의 인격의 핵심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갖는다.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흔히 환자들은 내적 대상으로서의 부모와 접촉을 상실했다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새롭고 고통스럽지 않은 대인관계를 맺을 능력이 생겼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환자들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자신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더 절감하게 된다. 이상적인 부모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페어벤은 자아의 분열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했다. 페어벤의 관점에서 볼 때 아이는 반응 없는 부모의 특징들을 담게 된다. 즉, 우울해지고 고립되며 자학적이 되고 거만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는 그러한 병리적인 특성들을 흡수하는 것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접촉할 수 없는 부모에게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다. 이러한 부모의 내면화는 필연적으로 자기의 분열을 초래한다. 자기의 일부는 외부 세계의 실제 부모로 향하며 그들로부터 실제적인 반응을 구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내적 대상, 다시 말해 환상적인 부모상으로 향한다. 데카르트가 봤던 것은 내가 이 주체 자체, 서브젝트 자체, 아이 자체는 있다고 본 건데 정신분석 쪽에서는 자아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자아가 하나가 아니라는 전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진리를 파악하는 것, 그 외부 대상을 인식 주체가 하나라는 전제일 때는 이게 쉬운데 인식 주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다고 본다면 이게 인식론으로 볼 뿐에 존재론으로 나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로 통합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죠. 여기서 페어벤의 자아의 분열 이론이 정신분석 쪽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아의 분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프로이드 쪽에서도 자아의 분열 이론이 있는데 이 부분을 대상관계 쪽에서 철저하게 자아의 분열 이론을 확립한 게 페어벤인데 멜라니 클라인은 대상의 분열이라는 쪽에서 처음 이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대상, 좋은 대상. 대상의 분열을 가지고 클라인 스스로의 대상관계 이론을 발달시켰는데 이 페어벤의 견해는 대상의 분열뿐만 아니라 자아의 분열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체 자체가 하나가 아니고 이게 분열되어 있어 여러 개의 주체가 있다고 보면은 데카르트가 봤던 것처럼 심플한 게 아니죠. 하나의 주체가 있어서 나는 하나로서 인식되는 이런 속에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자체가 여러 개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이론은 보통 사람을 이해할 때는 과학적인 태도에서는 어떤 데카르트 얘기가 그걸로 충분해요. 어떤 세상을 파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과학적인 탐구를 하고 하는데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독립된 자아라고 하는 것, 외부 세계하고 상관없이 자족적인 자아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부분도 철학적으로도 하이데거 이론에 오면 이게 달라지죠.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후설의 입장에서도 세계 속에서 외부 세계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자아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셀프 서피시엔트한 혼자 있는 자아라는 개념에서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가 철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페어벤의 이론이죠.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현상을 이해할 때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이론이에요. 우리를 단순하게 하나의 나라고 보는 순간에는 내가 어제 이렇고 오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다른 정서에 휘말리기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내가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드러내고 있는 여러 모습을 보면 심플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데카르트가 봤던 어떤 아주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어떤 셀프라는 서브젝트, 주어, 자기라는 개념 하나로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데,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봐요. 페베의 이론은.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대상이 이렇게 경험되고 저렇게 경험된다고 하는 것, 대상 자체를 인식하는 것, 대상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는가 이전에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 내 스스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내가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페어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처음에는 건강한 이고가 하나 있었다고 봐요. 이 건강한 이고가 나쁜 경험을 통하면서 이고 중에 일부가 이렇게 분열돼 나갔다고 보는 견해인데, 그런데 병리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이 이론은 맞는데, 또 한편에서는 발달 이론으로 본다면 위니캇은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심리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이들은 하나의 자기, 통합된 이고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통합된 경험으로서 자기라는 한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가져오기보다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는데, 자기를 충분하게 이해해주고 자기를 담아주면서 아이의 경험을 통합해주는 엄마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데, 아이가 밖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자잘자잘자잘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 주는 것은 엄마의 기능, 엄마가 어떤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아이가 통합적으로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개입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의 통합된 이고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경험을 하면서 통합된 이고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견해와 발달 과정으로서 하나의 통합된 이고가 있었는데 여러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자아의 일부가 이렇게 분열돼 나온다. 서로 다른 이론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두 가지 이론 자체를 통합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볼 때에도 처음부터 아이는 통합된 자기 혹은 통합된 자아라는 이런 주체의식이 굉장히 약하죠.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분리가 되지 않은, 세상과 자기가 하나인 상황 속에서 통합된 자기라는 것이, 독립된 자기라는 개념을 아이가 갖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분리개별화 시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응집력 있는 자아나 자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체, 자기 혹은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철학적인 입장에서 조금 공부를 할 필요와 정신분석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여요. 일단 부모와의 경험이 분열되고 내면화되면 그 경험은 유혹하고 약속을 남발하는 특징, 흥분시키는 대상과 좌절을 주고 실망시키는 특징, 거절하는 대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예를 들면 찰스 부모가 숨겼던 감정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찰스가 접촉하기 원하고 부모와 함께 나누기 원했던 그들의 슬픔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차원은 어머니의 경우 닫혀진 문으로 상징되고 아버지의 경우 어둠으로 상징되는 거리감이었다. 페어변의 이론에 따르면 찰스가 접촉하기를 원했던 그 정서는 흥분시키는 대상을 형성하고 그가 느꼈던 거리감은 거절하는 대상을 형성하였다.
내적 대상이 분리됨에 따라 자아 역시 더욱 분열된다. 자아의 일부는 흥분시키는 대상에 묶여 끊임없는 갈망과 희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페어베는 이러한 자기의 부분을 리비도적 자아라고 불렀다. 자아의 다른 일부는 거절하는 대상에 동일시되어 화내고 증오하며 자신의 약함과 갈망을 경멸하게 된다. 페어베어는 자기의 이러한 부분을 반리비도적 자아라고 불렀다. 이러한 반리비도적 자아는 리비도적 자아와 흥분시키는 대상에게 적대감을 갖는다. 반리비도적 자아는 리비도적 자아와 흥분시키는 대상을 잘못되고 위험한 존재로 간주한다. 페어벤의 이론에서는 우리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 전 영역에 하나의 센트럴 이거가 있다고 봤어요. 센트럴 이거가 그걸 중심 자아라고 할까요? 중앙자라고 할까요? 중심 자아라고 그냥 중심 자아라고 해본다면 중심 자아가 있는데 이 중심 자아가 이런저런 나쁜 경험을 통하면서 그래 좋은 페어벤 얘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멜라니 클라인은 어떤 모든 경우에 우리의 내적 대상이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다 내적 대상으로 이제 내적 대상으로 변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내적 대상이 왜 생겨나느냐 할 때 멜라니 클라인 모든 상황에서 내적 대상이 일어난다고 생긴다고 보고 인트로젝션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 내사와 투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내적 대상이 형성되고 변화된다 이렇게 봤는데 페어벤 입장에서는 리얼 아브젝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실제 대상과의 관계가 원활한 경우에는 내적 대상이 안 생긴다고 봤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좋은 경험은 굳이 내면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쁜 대상과의 관계가 있을 때 나쁜 대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을 나쁜 대상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그 나쁜 대상을 내면화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경험은 대상을 형성시키지 않는다고 초기에 봤는데 이분은 이드는 완전히 부인을 하는데 슈퍼이고에 대해서는 그대로 개념을 인정을 해요. 슈퍼이고는 내면화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슈퍼이고가 꼭 나쁜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 페어벤의 이론도 완결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 이론들을 초기부터 1940년대 여러 개의 논문을 써요. 그러면서 점점 발달해 온 이론인데 이 페어벤의 이론만 가지고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페어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아이디얼 아브젝트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상도 내면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반론들이 생기면서 조금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선 그러니까 좋은 경험도 내면화 된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좋은 경험의 내면화 부분에 대해서는 페어벤은 그렇게 이론을 발달시키지 않았고 나쁜 대상의 내면화에 대한 이론들을 주로 발달시켰다고 이렇게 제가 이분을 이해한 바로는 그 지점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적인 대상을 내면화하는 부분까지를 이 초기의 이론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고 하긴 한데 우선 이분이 처음 주장했던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센트럴 이고가 있는데 나쁜 대상 경험을 하면서 센트럴 이고는 CE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익사이팅 이고라는 개념을 가져요. 흥분시키는 대상이 생기는데 흥분시키는 대상을 나를 유혹하는 대상, 나를 흥분시키고 유혹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이걸 자기의 마음, 셀프, 이걸 리비디널 이고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LE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리비도적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비도적 자아 자체는 이 사랑을 줄 것 같은 유혹하는 대상에게 쫓아가는 마음,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죠. 대상에게 끌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유혹하는 대상에게 쫓아가는 마음,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 하나는 대상이고 하나는 자기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크게 보면 다 자기의 셀프의 일부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는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리비디널 이고라고 할 때는 이게 동일시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서 자기 성격의 일부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랑을 느끼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에게 사랑을 줄 것처럼 유혹하고 있는 대상 간에 여기에 아주 끈끈한 리비도 관계가 형성, 깨트릴 수 없으면 강렬한 리비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러고 있는 이 마음을 아까 센츄럴 이고라고 그랬죠. 중심 자아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만족이 일어나지도 않는 관계를 계속 쫓아가는 이 리비도적 자아와 유혹하는 대상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 결국 이걸 억압한다는 얘기, 리프레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나쁜 대상과 그리고 나쁜 대상을 쫓아가는 이 마음, 이건 다 무의식의 세계로 봤어요.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의식 속에 있는 게 다 무의식의 세계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대상이 계속해서 만족시켜줄 것처럼 유혹하는, 익사이팅, 흥분시키는 대상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거절하는 대상으로 기능하기도 해요. 결국은 리젝팅하는 거죠. 그 리젝팅 아브젝트를 경험하는데, 이 리젝팅 아브젝트가 자기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하는 마음과 동일시하는 자기 마음이 있어요. 거절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은 엔티디비드널 이고예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죠.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엔티디비드널 이고로인데, 왜 엔티디비드널 이고라고 했는지는 페어변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하고 쫓아가는 마음을 엔티디비드널 이고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 자체는 원래는 인터널 세버터라고 불렀어요. 내부적인 파괴자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인 파괴자인데, 이때 이 거절하는 대상과 그리고 자기의 내부적인 파괴자는 그냥 죽이 맞아서 이게 또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정말 가장 나쁜 대상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을 공격하냐면, 이 마음, 엔티디비널 이고는 이미 사랑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죠. 저버린 마음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리비디널 이고, 그러니까 사랑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공격한다.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반리비도적 자아가 지금 기약 없이 유혹하는 대상에게 쫓아가는 그 리비도적 자아를 공격한다. 엔티리비디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리비도적 자아를 공격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희망을 보고 쫓아가는 그 마음, 부질없는 마음을 내가 공격하는, 너 정말 철없구나. 세상은 결국 거절당할 텐데 왜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유혹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엄청난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을 공격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엔티리비드널 이고, 반리비도적 자아가 있다는 얘기. 이 엔티리비드널 이고 자체는 한편에서 거절하는 대상, 연결 관계를 끊지 못하고 거절하는 대상에 매여 있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 거절하는 대상에게 매여 있는 이 엔티디비널 이고 자체, 이 관계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센츄럴 이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절하는 대상이나 거절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반리비도적 자아 자체도 분열시켜서 억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열시켜서 억압하는 것이 대상 관계라. 여기서는 하나는
두 개의 대상 관계를 센트럴 이고 입장에서 그 센트럴 이고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센트럴 이고가 리얼 오브젝트나 혹은 내면화된 좋은 대상과의 관계. 그래. 중심자가 갖는 일반적인 대상 관계. 중심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대상 관계. 합리적인 이고 입장에서 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자기 마음과 그 자기 마음과 함께 있는 그 대상들, 내적 대상들을 다 억압하는데 하나의 대상 관계는 유혹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쫓아가는 이 마음 간의 관계. 이 관계를 억압하고 또 하나의 관계는 거절하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반리비도적 자아 간의 관계를 이 관계도 억압되어 있다. 그래 이 두 개의 관계가 억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중심 자아 입장에서는 이 용납할 수 없는 대상 관계, 내적 대상 관계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억압 당하고 있는 것은 중심 자아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건강하지 않은 대상 관계다. 그래 중심 자아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엉뚱한 대상 관계가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두 무의식 속에 있다. 이 이론 속에서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은 만약에 굿이너프라고 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대상, 이 통합된 어떤 외부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외부 대상이 내면화됐다고 한다면 이런 굿이너프 오브젝트와 센트럴 이고 간의 관계가 중심자아가 가지는 관계가 중심자아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나쁜 대상 관계. 그 나쁜 대상 관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거절하는 대상과의 관계, 거절하는 대상과 자기 마음의 일부, 그리고 유혹하는 대상과 또 이 유혹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혹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이 마음 간의 관계. 이 두 가지 배드 오브젝트 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중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려운 나쁜 대상들과 함께 놀아나고 있는 자기 마음까지 다 공격해서 분열시켜서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관계를 페어벤이 도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만큼 나름대로 어려웠겠죠. 이런 이론이 이 사례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 사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부터 좀 들어보죠. 4장에서 제인의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다. 그녀는 외톨이였고 심한 불안과 우울 그리고 폭식증으로 고통받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분석가가 매우 유익한 해석을 해준 바로 다음 면담에서 그 전 면담 때 자신이 기쁘긴 했지만 상담실을 떠나자마자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과자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그리고 나서는 다 토해버렸다. 이렇게 다 비워내버리고 나자 그녀는 다시 안정이 되었다. 그것은 마치 분석가의 해석을 뱃속에 묻었다가 비워낸 것 같았다. 분석가는 그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통해 제인 안에서 매우 다른 두 가지 경험 방식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분석가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언가를 제공했다고 느낄 때면 그들이 함께 작업을 시작한 지 여러 달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녀는 희망과 소망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곧 그녀에게 매우 위험한 것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이 유혹하는 분석가에 의해 기만당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떻게 분석가가 자기를 정말로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경험을 통해서 희망이란 깨어지기 마련이고 바람이란 결국 좌절되기 마련이란 것을 배우지 않았던가. 그녀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분석가와 그러한 약속에 희망을 느낀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자를 통해서 희망에 쉽게 속는 자신의 약한 부분과 유혹적이지만 결국엔 실망시킬 분석가와의 관계를 매장해버리고 질식시키고 비워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자기가 분석가에게 애착을 느끼고 분석가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겨났을 때
이 희망하는 마음 자체가 결국은 여러 경험을 할 때 결국은 그 희망이 충족되지 않고 나중에는 버림받는다는 것. 결국 좌절되기 마련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유혹하는 대상, 희망을 주는 대상인 분석가와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유혹하는 대상이 희망을 가지는 자기의 약한 마음, 이것을 엔티리비더널 이고가 공격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반리비더적 자아가 그 부질없는 그 자기의 마음, 무슨 희망을 걸고 있는 마음, 그 부질없는 건데 왜 또 거기 희망을 거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마음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여기에서 희망을 주는 그 분석가에 대한 공격성이 여기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석가를 공격하고 또 분석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그 마음, 이게 리비더널 이고를 공격하는 엔티 리비더널 이고가 여기 이 사례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희망을 거는 마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다른 용어로 치면은 이 속에서는 우울함으로 가버리죠. 결국 부질없는 거야로 가는 거죠. 항상 자기 안에서 한쪽에서 희망이 솟아는 희망을 또 부셔버리는 마음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희망을 질식시키는 자기의 내적인 마음, 자기의 어떤 이건 무의식 수준이에요. 그래서 엔티리비너럴 이고가 작용하는 것은 무의식인데, 또 중앙 자아 입장에서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이 억압되어 있는 두 가지 관계가 다 무의식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작용하는 것은 리비더럴 이고와 엔티리비더럴 이고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둘 다 무의식이기 때문에 중앙 이고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중앙 이고는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에 전부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이 현상들이 모두 무의식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싸움은 굉장히 강렬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우리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다는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내 마음이 찢겨나가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 자체의 분열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마음이 하나가 아니지 찢겨나가 버리니까 분열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저자의 설명을 좀 들어보죠. 이러한 내부의 드라마가 분명해지자 그녀는 자신의 증오스럽고 씁쓸하며 보복적인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을 간수라고 불렀다. 그녀는 마치 인간과의 접촉이 차단된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았다. 간수는 그녀가 감옥 안에서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때로 타자들이 있는 외부 세계로 나가 더 많은 접촉을 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창살을 잡고 씨름했지만 결국에는 감옥이 제일 낫다고 느끼고 타인들의 세계는 매우 위험하고 비열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녀의 경험을 페어벤의 용어로 옮겨보면 감옥은 죄인의 내적 대상 세계로 볼 수 있다. 그녀는 그곳에 갇혀 있지만 안전하다. 죄수는 자유와 타자와의 접촉을 바라는 그녀의 리비도적 자아를 나타낸다. 분석 과정에서 분석가는 그러한 그녀를 흥분시키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간수는 그녀의 반리비도적 자아를 나타낸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계속되는 실망과 거절당한 경험에 의해 동일시되고 강화된 것이다. 개념을 도식화하고 신조어를 쓰는 그의 글쓰기 방식 때문에 페어벤의 개념들은 종종 오해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내적 대상은 마음 안에 있는 작은 난쟁이 같은 존재가 아니며 또한 단순한 환상적 존재나 이미지들, 자아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표상들도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단일하고 연속적인 존재로 경험한다. 그러나 페어벤은 실제로 인간이 미묘하고 단속적이며 다중적인 자기 조직들로 그리고 특정한 성격과 관점을 가진 각기 다른 자기 이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내면화된 초기 관계의 유형에 따라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초기 대상들과의 관계 양식은 후에 새로운 대상들과의 관계 양식을 결정짓는다. 인간관계에서의 반복적인 유형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적 대상관계를 새로운 관계에 투자하는 형태를 살피는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나쁜 대상들과 비슷한 사람을 새로운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관계 유형대로 새로운 파트너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새로운 경험은 과거의 경험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격과 대인관계 장애가 그토록 변화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과거의 관계 유형들이 계속해서 투사되고 다시 내면화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내적 대상 관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프로이드는 반복 충동이라고 레피티션 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해서 충동으로 보지만 그거보다는 원 관계 속 익숙한 과거의 관계를 우리가 재현해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관계의 재현이라고 보는 이런 페어벤의 독특한 견해가 오히려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아 보이는 자기가 유혹을 느끼는 대상을 만나면 끊임없이 그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생겨나죠. 리비도적인 자아가 흥분시키는 혹은 유혹적인 대상, 유혹한다고 하는 표현보다 유혹적인 대상이에요. 자기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데 실제로 이게 전이 속에 일어나죠. 실제 일상 삶 안에서 무수하게 체험해요. 어려운 분들은. 누군가의 희망을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은 거절당해요. 거절당한다기보다 상대방이 이분의 끊임없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분이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실제 체험으로는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혹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이런 관계가 일어나면서 또 한편에서는 거절당해서 분노하고 있는 또 자기의 관계가 생겨나요. 그래서 마음에 끌려가고 끌려가는 마음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끌려갔던 마음을 공격하는 또 내 마음. 그래서 희망을 갖고 또 실망하고 또다시 희망을 찾아서 애쓰다가 또 실망하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관계에 익숙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로운 관계에 대한 체험이 없는 한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관계밖에 반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체험이 없는 한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크리티컬한데 그 새로운 체험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돕는 그 헬핑 프로페션에 있는 분들 모두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분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이 새로운 관계를 열어줘야 이분들이 이 반복 패턴에서 벗어나는데 그게 좋은 뜻만 가지고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좋은 뜻으로 다가갔을 때는 유혹하는 대상이 우리가 되어버려요. 유혹하는 대상인데 유혹하는 대상에게 이분들은 끊임없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이 생겨요. 결국은 너무 치매적이기 때문에 이 좋은 뜻을 가진 분이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스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분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무 유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 스스로가 전이 속에서 유혹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유혹적인 대상에게 불어넣는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따라서 내가 막 너무 지나치게 행동화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에서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이런 과거의 관계를 재현하려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려워진다. 이분의 내적인 전이 상태, 이분이 느끼는 정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나의 반응 자체가 달라야 된다. 전이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다 만족만 주는 이런 대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분의 과거의 패턴을 또 반복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절제하는 관계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을 실망시키는 일을 일정한 부분 결국 실망이 일어나는데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전이 상태가 유지되지만 거기에 대한 그 반응 자체가 자기를 무조건 만족시키는 것은 아닌데 정서적으로는 따뜻하게 담아주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만족시켜주지는 않는 이런 뭐라고 패러닥시칼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 역설적인 관계를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데 이 역설적인 역할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 경험이 없는 한 이분은 과거의 관계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의 삶은 과거의 관계 경험을 근데 이것도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관계 경험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관계의 반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이분을 주위에서 도와야 될 분들의 역할인데 이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워요. 평생 이분은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거예요. 서로 실망했다고 나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하면서 서로 실망한 관계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216쪽에 교수님 보면은 그 사람들은 과거의 나쁜 대상들과 비슷한 사람을 새로운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다. 이 말을 그러니까는 과거의 나쁜 대상이었으면은 거부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쁜 기억으로 자리 잡거나 그 유혹 거절하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 나쁜 네, 대상 경험이 둘로 나뉘어졌다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네, 나쁜데 전체적으로는 나빠요. 나쁜데 네. 어느 한순간까지 희망을 주던 대상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랬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무한한 희망을 줬고 자기가 참으로 이제야 나를 참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계속 매료됐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혹하는 대상은 또 다른 용어를 써요. 페어베니 텐탈라이징 아브젝트라고 그래요. 감질나게 하는 대상이라. 내가 조금만 더 다가가면 완전하게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대상이라니. 근데 이걸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리젝트 된 경험을 하죠. 그래서 하나는 거절하는 대상으로서의 부분이 하나가 내면화되고 또 하나는 유혹하는 대상이 이게 분리돼 가지고 서로 두 개의 내적 대상으로 이렇게 기능한다고 본 페어벤의 어떤 견해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견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 그 동일한 대상인데 이제 내적으로 내적으로 두 분리돼서 가지 경험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네. 음. 아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어 게스라이팅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뭐 성폭행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비슷한 사례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음, 분명히 본인에게 안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면은 거절하거나 조심을 하게 될 텐데 다시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경험하거나 나쁜 기억을 다시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래서 발생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저도 공감해요. 네, 결국은 이게 통합적으로 인격 통합이 되면 이러다가 사고가 난다 라고까지 가는데 여기서 네, 그 대상 자체가 하나는 유혹적인 대상 그리고 하나는 거절하는 대상인데 원래 하나의 나쁜 대상인데 한 측면에서는 유혹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절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돼서 각각 내면화됐다고 보는 부분은 우리 심리 상태를 설명할 때 굉장히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보여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끊임없이 사랑을 줄 만한 대상만 보면 내 마음이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원대상에 관계에 있어도 엄마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리라고 믿고 계속 따라다녔지만 엄마 주관적으로는 내가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젝팅의 아버지로 결과가 왔는데, 그렇다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희망을 갖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럼 나는 평생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사랑을 얻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원대상의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전이는 나를 고통스럽게 된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었던 어머니 상이 결국은 투사된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소망했던 어머니 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또 희망을 걸고 계속 따라가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정신분석을 안 했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더러운 정 때문에 뭐 이런 표현하죠. 이 정을 따라가다가 끝없이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래도 또 정이 생겨나면 또 희망을 하고 정을 따라가잖아요. 그 정이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꼭 좋은 결과만 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정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보면 쫓아가는 마음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죠. 쫓아가서 실망하지만 그렇다고 너는 거절당하기 때문에 전혀 시도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근데 그 종교적으로도 사실은 이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흔히 약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이런 신앙생활의 그런 태도나 반응을 좀 잘 컨트롤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흔히 말하는 광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그렇죠. 특이한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쫓아가서 그 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쫓아가다가 이 사람이 뭐 이단이었구나, 사입이었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시 일반적인 그 종교, 그 기독교, 개신교 형태, 일반적인 교회로 돌아와서 잘 적응을 하느냐? 많은 경우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잘 적응하지 돌아와서, 못하는 이유가 이게 페어웨이 설명이 바로 예, 그거예요. 리젝트가 아브젝트에 더러운 정이 붙어 있다는, 이게 바로 더러운 정이라는 리비도 관계에 형성된다.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과 동일시가 일어나버린, 자기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인격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래도 사이비 교주를 끝까지 옹호하는 이런 세력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그러니까 뭐, 음식도 보면 매운맛을 한 그 자극적인 맛에 한번 길들여지고 나면 다른 거는 싱거워서 못 먹는다고 하듯이 신앙이나 뭐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그런데 분명히 매운맛이라는 거는 사실 맛보다는 아픔, 고통에 가까운 건데도 그 맛을 못 버리고 계속 하는 것처럼,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뭐 이단에 막 빠져갖고 막 힘들어 했다가, 그래서 다시 기존 교회로, 보편적인 교회로 왔는데, 어, 어, 여기는 자기랑 안 맞는다 하면서 또 다시 그런데 빠지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이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키는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이에요. 영성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면들이 그 뭐랄까 유사 체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이비든지 이단이든지 기존 교회든지 간에 그 유사한 체험을,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는 다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이단과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실상으로는. 왜냐면은
많은 경우에 그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페어비 의원이 말하는 유혹하는 자아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감질만 나는 그런 모습이 가지고 신앙적인 열정이라는 걸 뭐라 하냐면은 감질만 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무언가 나의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게 감질만 맛이 나면 날수록 더 열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렇지만은 사실 이게 기존 신앙에서 그 정상적인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만족을 그냥 툭툭 던져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는 이게 사탕 발림처럼 한 번씩 툭툭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당연한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기존 교회에서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만족을 시켜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열정을 안 끌어낼 수도 없는데 열정이 그 예를 들어서 정동 이론이나 그쪽으로 보면 그 열정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는 뭐랄까요 그 촉진자가 되어가지고 영성이나 신앙적 열정은 자기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질만한 하나님을 자꾸 소개시켜줘가지고 이게 속에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뭔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막 백을복구를 하듯이 달려드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만족을 시켜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쪽이 더 낫다 이런 소리가 막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단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 뭐 지적인 만족이든지 아니면 감각적 정서적 만족이든지 간에 그쪽에서는 만족을 주더라 이야기예요. 그래티피케이션을 계속 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일시적인 만족이어갖고 결국에는 실망을 하잖아요. 실망을 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가도 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도박 중독하고 같은 거예요. 도박을 하면 살림이 망한다는 거 알고 살림이 망했어요. 사업체 넘어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유혹에 못 벗어 그 유혹에 끌려가잖아요.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만족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데 단지 그 만족을 지금 당장이냐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당장이냐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 같이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라면은 그걸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단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은 당장이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거죠. 그래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는 게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현실 원리라고 그러죠. 현실 원리를 가지고 이제 어른이 나가는데 아이들은 처음에 플래시 프린시플이죠. 정신분석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의 이론은 히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플레저 프린시플 쾌락 불쾌락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데 자기 욕동대로만 하다가는 현실적으로 혼나는 경험들 발생하죠. 오히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박탈당하는 경험도 있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게 또 초자가 형성되면서 도덕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질책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는 게 생기면서 현실을 잘 감안해서 눈치껏 다른 사람에게 야단받지 않으면서 자기의 만족을 얻는 이런 쪽을 해가기도 하고 지금 당장 이걸 먹어버리면 내일 아침엔 내가 또 먹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만족보다는 지금 당장 만족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또 남겨두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욕동을 이 충족을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을 좀 조절을 하면서 현실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고 봐요. 그래서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도 쾌락 원칙의 조금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사람은 누구나가 쾌락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쾌락을 지금 당장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유아적이라는 거예요. 그 플래셔 프린시플은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가 배고프면 무조건 젖을 주었던 그 시절로 퇴행해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아까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 영성적이라고 느끼건 심리의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즉각 만족되는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게 이게 가장 강렬한
프리미티브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그게 바로. 유아적인 만족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보냐면, 대상광 이론 쪽에서 이제 이런 걸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중에는 우리 안에 엠티 코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텅 빈 어떤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채워져야 됐을 곳에 채워지지 않아.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엠티 코어라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빈 독이 있다는 얘기예요. 빈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러죠. 근데 빈 독이 깨어져 있는 빈 독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져 있는 빈 독에 물을 부으면 계속 새나가는 이런 빈 독이라고 한다면 깨어진 빈 독이라고 하는 게 이 엠티 코어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독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게 어떤 형태가, 어떤 사람은 성 중독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요즘은 주식을 하는 마음도 이 중독에 가까운 사람도 얼마나 있죠. 건강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자기 리스크를 컨트롤하면서 적절한 정도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전지전능 옴니펀던트한 사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종목은 다 틀림없이 이게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있죠. 근데 그 유혹에서 실제로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감질나는 만족인 거죠. 주식을 하다 보면 엉뚱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 느낌은 뭐냐면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MBA 할 때 파이낸스 공부를 했는데 들은 강의가 그 얘기예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채권 투자는 무슨 투자든 시장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그래야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한 완전한 시장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다가 걸어 들어와서 그냥 주식 처음 사는 사람이나 대학 교수가 사는 거나 애널리스트가 사는 거나 확률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직종으로 발달시키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얘기대로 하면 큰 돈을 딸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 인터넷 소개하고 그 강의를 듣고 난리가 나는데, 도박에서 돈을 따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큰 돈을 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복권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산업이 어떻게 이어지냐, 누군가를 영웅을 만드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큰 부분은 거기 하우스를 경영하는 사람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100을 걷어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몰아서 80을 줘버리고 나머지 20은 하우스가 챙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구하게 돈을 버는 것은 이 하우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장 개설하는 사람만 돈을 버는 거고, 나머지는 서로 폭탄 돌리기 하면서 운이 좋은 사람이 어느 갑부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어느 날 내가 했는데 그날 큰 돈을 땄어요. 그 만족을 잊지 못하니까 또 그 만족을 찾아서 계속 추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이런 플래셔 언플레저 프린시플 쪽에서 보면은 어떠한 자극에서 만족을 얻은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자극, 최소한 그와 같은 자극이거나 그보다 더 큰 자극에만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얻는 문턱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어떤 만족을 자극적인 속에서 있었던 사람은 최소한 그와 같은 자극이거나 그보다 큰 자극이어야 되니까 점점 더 뭔가 즉각 만족을 얻는 그런 상황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합리적으로 아까 얘기한 센트럴 이고가 판단할 때, 그래서 이런 배드 아브젝트를 쫓아가는 그 자기 마음을,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가족 중에 자기 자녀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을 내 족보에서 제거해버리고 호적에서 파낸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예 중심 자아가 자기의 그 마음을 잘라서 아예 너는 내 마음이 아니야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억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억압된 것이 계속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쁜 대상 관계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준동하니까 그 나쁜 대상 관계를 외부에서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대상 관계에 투사가 일어난다는 게 어려워요. 그 과거의 만족을 꼭 만족을 얻었다. 만족을 얻기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건데 만족을 줄 것 같은 그 대상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담에 와서도 계속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계속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투사의 동의시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시험대가 만족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금방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을 또 상담자에게 주기 때문에 상담자가 비난받고 무능한 사람으로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는 상담자가 될 거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견뎌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상담자들. 그래서 목사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좋은 말씀 주시라고 하는데 좋은 말씀 안 주면 목사님 왜 이래요? 라고 나를 비난하고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한다. 뭐 목사님 찾아가서 뭐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은 누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게 비난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이제 그 여러 교육자, 뭐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이제 즉각적인 만족을 주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가 유능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유능한 건 좋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유능하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목회 전체가 다 그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영향을 생기는 거죠. 받는 거죠. 아까 얘기 들어 가장 만족을 주는 쪽으로 리비디널 이고가 관계를 맺어버리기 때문에 즉각 만족을 주는 쪽이 가장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이 이상적인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정작 만족을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만족을 주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열정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자기 전능감이라는 게 이게 곳곳에서 새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갖다가 막 이야기해 가지고 이 신앙적인 어떤 관념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능감이라는 거는 당장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정말 별것 아닌 거. 예를 들어서 JBS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전능감을 이야기해 놔놓고는 자기가 만족을 엉뚱한 데서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라고 발견되어 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폭로를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사실은 그동안 그 자기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당한 그런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유아적 그런 만족을 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식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호간에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자기가 그 달콤한 유혹을 주는 충동을 막 견디지 못하는 거 있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맞아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일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일반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 안에서도 그런 거는 다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은 뭐 깨어 있으라 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자기 자신 유혹적인 그런 힘에 의해 대해서 다 외부 대상이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유혹하고 있는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을 깨어 있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공감해요. 결국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가 성찰할 능력이 없으면 이걸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야 어쩌면 그 식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보통 중세식으로 얘기하면 악신과 선신 얘기를 하는데 악신이 악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신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광명의 천사로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그때부터 점차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깨달아서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보면 이미 자기는 파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 악신의 게임에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난 악신에 의해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이 식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식별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죠. 가장 훌륭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가 의식적인 활동과 무의식적인 활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의식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무의식적인 역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악신이라는 게 꼭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적인 그러니까 우리 심리 내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식별할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의식 중심으로 하는 성찰의 한계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배드한 셀프 측면.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인 방어, 무의식적인 방어가 일어나니까 의식 속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 자기 무의식 속에 있던 탐욕에 의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행동한 건데 그 의식 속에서는 자기의 그 탐욕적인 부분을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엉뚱한 짓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별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깊어지면 실수록 이 악신의 모습을 어느 시점에서 발견하나 중간에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점점 이게 빨라지면 아주 악신이 미소를 지을 때 벌써 볼 수 있느냐 뭐 아주 이제 이게 성인의 경지에 가까운 분들은 벌써 저 사람이 저 어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게 위험하다 하고 바로 즉각 이걸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일상 삶을 자유스럽게 거침없이 살 수 있을 만한 경지에 가는 사람은 식별이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다. 근데 이건 성인의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거기에 가기는 어려운 경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의식하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늘상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무의식의 작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할 때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자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방어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나는 나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실제로 그 사람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훈련되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훈련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무의식이 어떻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무의식이 작동해서 계속 자기가 남을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많다는 얘기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